블라디보스토크 호텔 복도. 새벽의 고요함을 깨는 한마디가 공기를 얼렸습니다. 두 동무, 어디 도망이라도 치려는 건 아니겠지? 보이지도 않은 강철수의 목소리였어요. 저와 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쿵쿵 울렸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강철수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눈빛 좀 봐. 뭔가 숨기는 사람 눈이요.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숨소리마저 들킬 것만 같았어요. 그의 시선이 제 얼굴을 훑었습니다. 요즘 말이 많소. 방에서 늦게까지 뭔가 얘기하더군.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젯밤 대화를 들은 걸까요? 어머니의 비밀을, 탈출 계획을 알아버린 걸까요? 강철수는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엔 뭔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거요. 알겠소? 우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복도 끝으로 사라진 뒤에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떨림이 두려움만이 아니라 자유를 향한 간절함이라는 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클릭 한 번이 또 한편의 인생 드라마를 만듭니다.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여는 열쇠이고 좋아요는 주인공에 대한 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세은이라고 합니다. 28살. 북한 국영항공사 승무원이죠. 평양 외화관리국 간부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23세 이 제복을 입게 됐습니다. 푸른 재킷에 금빛 날개 배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옷을 입고 있지만 가끔은 이게 제복인지 족쇄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승무원 숙소는 평양 순안공항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낡은 콘크리트 건물이지만 그래도 개인 방을 쓸 수 있다는 건 특권이죠. 아침 6시 복도 스피커에서 혁명가요가 흘러나오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세수를 하고 제복을 입고 식당으로 내려가면 벽에 붙은 초상화 앞에서 묵념을 하고 그제야 아침을 먹을 수 있어요. 아침 식사 후에는 사상학습 시간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 시간이 언제부턴가 숨이 막힐 만큼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강사가 읽어주는 신문 사설을 듣고 있자면 언니 세윤이 자꾸만 눈에 들어옵니다. 언니는 늘 고개를 꼿꼿이 들고 앞을 응시하지만 그 시선은 어딘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학습이 끝나면 보이지도 않은 강철수가 교탁 앞에 섭니다. 45살. 각진 얼굴에 늘 무표정한 그 사람은 유독 우리 자매를 오래 쳐다보곤 했죠. 그런데 그게 그냥 지나가는 시선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의심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한세은 동무, 한세은 동무. 지도원이 우리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언니는 저보다 3살 위입니다. 선임 승무원으로 제게는 보호자이자 멘토 같은 존재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언니는 외국 노선에 배정될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베이징행 비행 전날이면 잠을 설치고 아침마다 창밖을 오래 바라봤죠. 그러면서도 꼭 가야 한다는 듯 짐을 꼼꼼히 챙겼어요. 언니, 왜 그렇게 긴장해요? 베이징은 벌써 몇 번째 가는 건데. 제가 물으면 언니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그냥 조심해야 되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평양인민병원 3층 병동. 희끄무레한 커튼 너머로 어머니가 누워 계셨죠. 한 명이 61살. 예전에 대외무역 관련 일을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자세한 건 잘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늘 과묵하셨고
딸들에게도 많은 말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날 어머니는 우리 자매를 병상 곁으로 불렀습니다. 여윈 손으로 언니 손을 먼저 잡고 그 다음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손바닥이 차갑고 마른 게 살아있는 사람의 손 같지 않았습니다. 세은아, 세은아. 어머니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어요. 엄마가 숫자 하나 알려줄게. 꼭 외워둬. 그리고는 11자리 숫자를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죠. 엄마, 그게 뭔데요? 전화번호예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제 손을 더 세게 주셨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돼. 나중에 꼭 필요할 때가 온다. 저는 농담처럼 웃었어요. 엄마 또 이상한 소리 하네. 빨리 나으셔야지 왜 이러세요? 그런데 언니는 웃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그 숫자를 종이에 적지도 않고 입술을 움직이며 계속 중얼거렸어요. 외우고 있는 거였죠. 어머니는 우리를 번갈아 보시더니 작게 숨을 내쉬셨습니다. 너희 둘 승무원 시킨 게 엄마가 제일 잘한 일이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딸들이 좋은 직업을 가져서 자랑스럽다는 뜻인가 싶었죠. 그런데 어머니 눈빛은 달랐습니다. 뭔가 무겁고 애달프고 간절한 게 섞여 있었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 언니가 제 팔을 붙들었습니다. 세은아, 엄마 말씀 꼭 기억해. 응, 그 숫자? 외웠어. 그것뿐 아니라 엄마가 하신 모든 말. 언니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물어볼 틈도 없이 언니는 앞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숙소방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밤은 어둡습니다. 가로등도 많지 않고 건물에 불이 켜진 곳도 드물죠.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어머니가 해주신 숫자를 되뇌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왜 언니는 그렇게 긴장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저는 이 푸른 제복을 입고 있으면서도 가끔씩 숨이 막히는 걸까요? 이틀 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병실에서의 말씀이 마지막 당부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 숫자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도요.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을 때 복도 게시판에 새 비행 일정표가 붙어 있었어요. 제 이름 옆에 적힌 목적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극동 지역. 평양에서 비행기로 2시간 거리죠. 처음 가보는 노선이었어요.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상에서 하셨던 말들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너희 둘 승무원 시킨 게 엄마가 제일 잘한 일이야. 그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 이제야 조금씩 윤곽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보고 싶지 않은데 보이는 거였죠. 언니 세은도 같은 노선에 배정됐습니다. 언니는 일정표를 보더니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는 저를 복도 구석으로 데려갔죠. 세은아, 블라디보스토크 가면 절대 혼자 돌아다니지 마. 왜요? 그냥 조심해야 돼. 알았지? 언니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언니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서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죠. 비행 이틀 전 승무원 대기실에서 서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탑승객 명단, 기내식 체크리스트, 비상 절차 매뉴얼.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가 생각보다 두꺼웠어요. 그런데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세은 동무. 깜짝 놀라 돌아보는 순간 손이 헛나갔습니다. 서류 뭉치가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종이들이 흩어지며 바닥에 펼쳐졌죠. 저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먼저 허리를 숙였어요. 각진 검은 구두, 회색 인민복 바지. 고개를 들자 보이지도 않은 강철수가 서류 몇 장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조심하시오. 그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저는 얼른 받아들고 일어섰죠. 감사합니다. 지도원 동지. 강철수는 서류를 돌려주지 않고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탑승객 명단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종이를 넘기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요즘 생각이 많아 보이요. 세은 동무. 그 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정신이 없어서요. 어머니 장례 치르고 복귀해서 그런가 봅니다. 그렇겠지. 어머니 일은 안 됐소. 강철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류를 건넸어요. 그런데 그의 시선은 여전히 저를 훑고 있었죠. 뭔가 확인하려는 듯한, 의심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노선 처음이지? 네, 그렇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시오. 외국은 위험한 곳이오. 그 말이 단순한 걱정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오니 다른 승무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은 동무, 아까 서류 떨어뜨리는 거 봤소. 지도원 동지 앞에서 그러면 어떡하오?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었어요. 옆에 있던 선임 승무원이 농담조로 거들었죠. 세은 동무 사상보다 서류를 튼튼히 잡으시오. 모두들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런데 웃음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숙소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강철수 지도원의 말을 되새겼어요. 요즘 생각이 많아 보이요.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언니가 뭔가 한 걸까요? 강철수는 왜 우리 자매를 유심히 보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데 언니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는 밥을 떠먹으며 작게 속삭였어요. 세은아, 지도원이 너한테 뭐라고 했어? 별말 안 했어요. 그냥 조심하라고. 앞으로 그 사람 앞에서 실수하지 마. 알았지? 언니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저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언니, 우리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 그럼 왜 그렇게 긴장해요? 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을 뿐이었죠. 비행 전날 저녁 짐을 꾸리고 있는데 언니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는 문을 닫고 창문 쪽을 확인하더니 제 귀에 입을 가까이 댔어요. 세은아, 엄마가 말한 숫자 기억하지? 응, 외웠어. 절대 잊지 마. 그리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왜요? 그게 도대체 뭔데요? 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금은 그냥 믿어줘. 그리고는 제 어깨를 꼭 안아줬어요. 언니 품이 따뜻했지만 동시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양 거리는 아직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저는 가슴속에서 뭔가 무거운 게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 언니의 긴장, 강철수의 의심,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그 연결고리가 뭔지 몰랐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버스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제복 재킷 단추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방을 들었어요. 그리고 언니를 따라 공항 청사로 걸어 들어갔죠.
그 순간 강철수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인사를 하고 지나쳤지만 등 뒤에서 그의 시선이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평양보다 훨씬 건조하고 날카로운 공기였죠. 승무원들은 공항 앞에 대기하던 버스에 올라탔고 시내 중심가에 있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은 낡았지만 깨끗했어요. 로비에는 러시아어 간판이 걸려 있었고 프런트 직원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열쇠를 건넸죠. 언니와 저는 같은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3층 복도 끝 방이었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언니는 먼저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보더니 다시 커튼을 닫았어요.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2번이나 확인했죠. 언니, 왜 그래요? 저는 가방을 침대에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언니는 대답 대신 제 손을 잡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세은아, 이제 말해줄게. 뭐요? 엄마가 왜 우리를 승무원으로 만들었는지.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언니 얼굴을 보며 숨을 참았어요. 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승무원으로 만든 건 다 이유가 있었어. 그 길로 나가라고. 자유로 가라고. 저는 멍하니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무슨 소리야, 언니. 엄마는 오래전부터 계획했어. 우리 둘이 외국 노선 승무원이 되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고. 그때 우리가 나갈 수 있다고. 언니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어. 엄마가 왜 그런 생각을. 엄마는 중국을 다녀왔잖아. 대외무역 일하면서 밖을 봤어. 그리고 알았던 거야. 우리가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언니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병원에서 알려준 숫자, 기억하지? 그게 중국에 있는 사람 전화번호야. 엄마 옛날 동료인데 탈북자들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래. 엄마가 미리 다 준비해 둔 거야. 제가 자랑스럽게 입었던 푸른 제복. 그게 자랑이 아니라 탈출을 위한 통행증이었다는 말.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거짓말이었단 거야? 거짓말이 아니라 준비였어. 준비? 뭘 준비한다고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언니는 제 입을 막았어요. 조용히 해. 벽이 얇아. 저는 언니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습니다. 방 안을 서성이며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떡해요? 아버지 두고 갈 수 없어. 아버지. 한성호. 64살. 외화관리국에서 평생을 일한 분이었어요. 과묵하지만 성실한 분이었죠. 그분을 두고 떠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언니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그걸 알면서도 우리에게 맡긴 거야. 뭐라고요? 아버지는 못 나와. 직급도 높고 감시도 심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나갈 생각이 없어. 엄마가 설득해봤대. 근데 아버지는 거부했어.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럼 우리만 나가라고? 아버지 혼자 두고?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는 우리라도 살리고 싶었던 거야. 자기는 못 나가도 우리라도 자유롭게 살기를 바랐던 거지.
저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났고 두려웠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언니는 언제부터 알았어요? 작년부터 엄마가 조금씩 얘기해줬어. 처음엔 나도 못 믿었어. 근데 엄마가 준비한 걸 보면서 진심이란 걸 알았어. 그럼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요? 내가 알면 티 낼까봐. 넌 얼굴에 다 나오잖아. 언니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늘 감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화나면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었죠. 그럼 이제 어쩌려고요? 정말 나갈 거예요? 언니는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커튼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아직 몰라. 기회가 와야 하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어.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무서워. 언니가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늘 강하고 든든했던 언니가 그 순간만큼은 저보다 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근데 세은아, 엄마 유언이잖아. 우리가 안 나가면 엄마가 평생 준비한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언니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돼. 그냥 알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언젠가 정말 기회가 오면 그때 다시 생각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조용히 신문 읽는 모습, 저녁 식탁에서 묵묵히 밥 먹는 모습, 그분을 두고 떠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언니는 옆에서 작은 코를 골고 있었지만 가끔씩 잠꼬대를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언니도 힘들었나 봅니다. 혼자서 이 무거운 비밀을 짊어지고 살아온 게요. 새벽 3시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봤어요. 블라디보스토크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죠. 저 멀리 보이는 항구. 그 너머 어딘가에 자유가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또 다른 감옥이 있을 뿐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건넨 숫자를 속으로 되뇌었어요. 11자리 숫자. 그게 우리의 탈출구이자 동시에 돌아갈 수 없는 강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커튼을 닫았어요. 발소리는 우리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죠.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건 단순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그 선택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호텔 복도에서 언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발걸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돌아보니 강철수 지도원이었습니다. 회색 인민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검은 수첩을 들고 있었어요. 그는 우리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동무 아침 일찍 움직이는군. 네, 지도원 동지. 아침 식사하러 가는 길입니다. 언니가 먼저 대답했어요.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제 옆에 선 언니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강철수는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그의 시선이 언니 얼굴에서 제 얼굴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요즘 말이 많소? 예, 무슨 말씀이신지.
두 동무가 방에서 늦게까지 뭔가 얘기하더군. 벽이 얇아서 복도까지 들렸소.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 언니와 나눴던 대화. 설마 들었을까요? 아니, 내용까지는 못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한 건 분명했습니다. 강철수가 수첩을 펼쳤어요. 거기엔 뭔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세윤 동무 작년에 베이징 노선 탔을 때 호텔 밖으로 나간 적 있지? 네, 지도원 동지. 동료들과 함께 시내 구경을 했습니다. 보고도 올렸고요. 혼자 나간 적은 없습니다. 강철수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쳐다봤어요. 한세은 동무는 저도 혼자 나간 적 없습니다. 그래. 그럼 어제 저녁에는 왜 창문을 자꾸 열어봤소? 제가 언제 창문을 열었죠? 아, 새벽에 잠깐 커튼을 젖혔던 게 들킨 걸까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답답해서 환기 좀 시키려고 했습니다. 답답해? 방에 환기구도 있는데? 강철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저는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뒤에는 벽이 있었으니까요. 두 동무, 어디 도망이라도 치려는 건 아니겠지?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언니가 황급히 말했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가 왜 도망을 칩니까? 그럼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어? 눈빛 좀 봐. 뭔가 숨기는 사람 눈이요. 강철수는 언니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언니는 눈을 피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봤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빛이 떨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지도원 동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조국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임무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언니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철수는 한참 동안 우리를 바라보더니 수첩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렇다면 다행이지.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거요. 알겠소? 네, 지도원 동지. 강철수는 우리를 지나쳐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언니가 제 팔을 붙들었어요. 괜찮아? 아니, 무섭다, 언니. 나도. 근데 지금은 버텨야 해.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식당에는 다른 승무원들이 이미 모여 있었어요.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 끼어 밥을 먹었지만 아무 맛도 느낄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방으로 돌아왔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미란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 방 쓰라고 해서 왔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후배 승무원이었습니다. 언니가 황급히 물었어요. 누가 이 방 쓰라고 했어요? 지도원 동지가요. 원래 쓰던 방이 보일러 고장나서 임시로 옮기라고 하셨어요. 저와 언니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강철수가 일부러 배치한 게 분명했어요. 우리를 감시하려고요. 아, 그렇군요. 환영합니다. 언니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미라는 밝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잘 부탁드려요. 그날 밤 세 사람이 한 방에서 잤습니다. 김미라는 침대에 눕자마자 곧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언니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새벽 2시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내려섰는데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어요. 김미라는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고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핏기 없는 얼굴, 그늘진 눈가. 이게 정말 제 모습일까요? 손을 씻으려고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물이 손바닥에 닿는 감촉조차 낯설게 느껴졌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심장이 귀에서 쿵쿵 뛰었습니다. 저는 세면대를 붙잡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옆방에 누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밖에서 언니가 노크했습니다. 세은아, 괜찮아? 응, 금방 나갈게. 저는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어요. 그리고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이젠 울지 않기로 했어요.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언니가 어둠 속에서 작게 속삭였어요. 세은아, 우리 지금은 못 움직여. 알아. 일단 평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거야. 그 전에 들키지 않으면 좋겠다. 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힘든 길을 왜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맡긴 건 탈출만이 아니라는 걸요. 살아남으라는 거였어요. 어떻게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무너지지 않겠다고. 두려워도 떨려도 절망스러워도 언니와 함께 끝까지 살아남겠다고. 김미란의 코 고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알려준 숫자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11자리 숫자. 그게 우리의 희망이자 동시에 돌아갈 수 없는 다리가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회는 없었어요. 저는 이미 선택했으니까요.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기로요. 새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 어둠이 끝나는 날이 올까요? 그날이 오면 저는 정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다음 날 새벽 언니가 저를 깨웠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세은아, 일어나. 산책 가자. 언니가 작게 속삭였어요. 옆 침대에서 김미라는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어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우리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택했어요. 언니가 앞서고 저는 뒤따랐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어둠 속에서 작게 울렸어요. 한 층, 두 층. 천천히 내려가면서 저는 문득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세은아, 너는 하늘에서 일하지만 내 삶은 늘 땅에 붙잡혀 있구나. 어머니가 병상에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때는 그 뜻을 몰랐습니다. 승무원인 제가 왜 땅에 붙잡혀 있다는 건지요.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렴. 그 말을 하실 때 어머니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그저 어머니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죠.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옛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어느 여름 저녁 어머니가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문을 잠그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꺼내셨죠. 낡은 잡지였어요. 외국 잡지였습니다. 표지에는 높은 빌딩과 화려한 거리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잡지를 제 무릎 위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세은아, 이런 세상도 있단다. 저는 잡지 속 사진들을 넘겨봤어요. 반짝이는 불빛, 웃고 있는 사람들, 가득 차 있는 상점들. 그게 진짜인지 꾸며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중국이야. 엄마가 옛날에 갔었던 곳. 어머니는 잡지를 천천히 넘기며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넓단다.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예쁜 그림이 가득한 책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어머니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언젠가 너도 보게 될 거야. 그때 놀라지 마. 어머니는 잡지를 다시 서랍 깊숙이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엄마가 너를 승무원 만들려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 지금은 몰라도 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당시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저를 자랑스러운 직업으로 이끌어주려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계단 참에 멈춰 섰습니다. 언니가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도 옆에 섰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언니, 엄마는 언제부터 계획한 걸까? 아마 오래전부터일 거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였을지도 몰라. 언니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중국 다녀온 뒤부터 달라지셨대. 할머니한테 들었어.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말이 없으셨대. 어머니는 그 여행에서 무엇을 보신 걸까요? 무엇을 느끼신 걸까요? 그리고 왜 그 길을 딸들에게 물려주려 하신 걸까요? 엄마는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셨어. 자유롭게 살길 바라셨던 거지. 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언니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근데 언니, 우리가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모르겠어. 근데 엄마는 믿으셨잖아. 우리를 믿으셨어.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어요. 몰래 정보를 모으고 사람을 찾고 길을 만드셨죠. 그 모든 게 딸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계단을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층 로비가 가까워졌어요.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그 잡지 속 세상, 그게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꿈일 뿐일까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저는 멈춰 섰어요. 문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괜찮아. 우리 함께 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엄마가 만들어주신 길을 걷고 있어요. 무섭지만 포기하지 않을게요.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호텔 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파고들었어요. 언니가 먼저 길가로 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멀리서 택시 불빛이 다가왔죠. 낡은 흰색 택시였습니다. 운전사는 중년 남자였어요. 언니가 러시아어로 뭐라고 말했고 운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뒷좌석에 올라탔어요. 문을 닫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호텔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뛰어나왔어요. 강철수였습니다. 멈춰. 한세은, 한세은. 그의 목소리가 새벽 거리에 울렸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언니가 운전사에게 외쳤습니다. 빨리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차가 앞으로 나아갔어요. 뒷유리로 보니 강철수가 손에 무전기를 들고 뭔가 외치고 있었습니다. 언니, 무전 넣는 것 같아요. 알아. 서둘러야 해.
택시는 블라디보스토크 시내를 가로질렀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거리는 한산했어요. 가로등 불빛만 차창을 스치고 지나갔죠. 제 손은 떨렸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요? 택시는 작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늘어선 곳이었어요. 택시가 어느 식당 앞에서 멈췄습니다. 간판에는 중국어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중국어를 읽을 줄 몰랐지만 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야. 우리는 택시에서 내렸어요. 언니가 운전사에게 돈을 건넸고 택시는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식당 문은 잠겨 있었어요. 언니가 유리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안에서 불이 켜지며 누군가 다가왔어요. 문이 열리고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중국어였지만 어조로 봐서는 경계하는 게 분명했어요.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명이 아시나요? 그 이름을 듣자 여자 얼굴이 변했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명의 동생들 맞구만. 여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우리를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빨리 들어와. 밖에 서 있으면 위험해. 식당 안은 어두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음식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여자는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앉아. 일단 앉아봐. 우리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여자가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물 2잔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물잔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너희 엄마한테 연락 왔어. 작년에. 딸들이 언젠가 올 수도 있으니 도와달라고. 여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언니가 물었어요. 엄마를 어떻게 아세요? 한명희는 내 목숨을 살린 사람이야. 20년 전에. 여자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어요. 그때 나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물건을 넘기는 일을 했어. 그러다 들킬 뻔했는데 내 엄마가 나를 숨겨줬지. 보이부 사람들이 다 뒤지고 있는데도 말이야. 덕분에 살았어. 저는 그제야 어머니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을 구해준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언젠가 딸들을 위해 쓸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걱정 말어. 내 엄마 은혜는 내가 갚을 거야. 여자가 우리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있어. 내가 다음 연락처 찾아볼게. 여자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언니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언니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다 준비해놨어. 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대의 차가 멈추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창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블라인드 틈새로 밖을 보니 검은 차 2대가 식당 앞에 서 있었어요. 강철수였습니다. 여자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어요. 뒤로 가. 빨리.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여자가 부엌 뒤편 창고 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숨어 있어. 절대 소리 내지 마. 우리는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어요. 식재료 상자들이 쌓여 있었죠. 우리는 상자 뒤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 열어. 공안이요. 강철수 목소리였습니다. 여자가 문을 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북한 여자 2 못 봤소? 20대 후반, 승무원 복장. 못 봤는데요. 여긴 새벽부터 문 안 열어요. 그럼 왜 불이 켜져 있소? 청소하려고요. 강철수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기 다 뒤져봐. 강철수가 명령했습니다. 발소리가 여러 개 들렸어요. 공안들이 식당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니, 영장도 없이 왜 이러세요? 여기 영업 방해하지 마세요. 닥쳐. 도망자 숨겨주면 당신도 같이 잡혀가. 강철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어요. 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발소리가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자들을 치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요. 뒷골목에 누가 달려가는 것 같은데요.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철수도 뛰어나갔습니다. 뒤쪽 골목 막아.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후 창고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여자가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나와. 지금. 우리는 상자 뒤에서 나왔습니다. 여자가 우리를 끌고 부엌 뒤편으로 갔어요. 거기에는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으로 나가면 옆 건물로 연결돼. 거기서 골목 끝까지 가. 파란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고맙습니다. 언니가 말했습니다. 여자는 우리를 꼭 안아줬어요. 명희한테 미안하다고 전해. 내가 더 일찍 준비 못해서. 아니에요. 충분해요. 여자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갔어요. 좁은 통로였습니다. 벽을 짚으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골목 끝에 파란 승합차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뛰었어요. 차에 올라타자 운전사가 바로 출발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숨을 몰아쉬었어요.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블라디보스토크 거리가 지나갔어요. 하늘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승합차는 국경을 향해 달렸습니다. 며칠이 걸렸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중국 국경을 넘고 라오스를 지나고 마침내 태국까지. 그 모든 과정이 악몽 같았습니다. 라오스 국경에서 강을 건널 때였어요. 작은 배에 올라탔는데 물살이 거셌습니다. 배가 흔들릴 때마다 저는 물에 빠질 것만 같았어요.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하지만 제 다리는 떨렸고 머리는 어지러웠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거든요. 배에서 내렸을 때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세은아. 언니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함께 온 안내인이 물을 건넸어요. 저는 물을 마시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일어나야 했어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으니까요. 태국 국경을 넘었을 때는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얼굴을 태웠어요. 공기도 달랐습니다. 습하고 무거운 공기였죠. 저는 그 공기를 들이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자유일까요? 방콕까지는 차로 다시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낯선 풍경들이 지나갔어요. 높은 건물, 화려한 간판, 가득 찬 거리. 어머니가 보여주셨던 잡지 속 그림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방콕 시내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더위는 숨이 막힐 정도였죠. 차에서 내리자 온몸에 땀이 흘렀어요. 안내인이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 골목을 지나고 큰 길을 건넜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느 건물 앞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깃발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도 울고 있었어요. 도착했어.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축하며 정문을 향해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경비원이 우리를 봤어요. 우리 모습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그는 곧바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들어오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어요. 언니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사관 입구에서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그저 살아있다는 것,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달려왔어요. 우리를 부축해서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의자에 앉혔고 물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한국말이었습니다. 익숙한 억양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며칠 동안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름, 출신, 가족관계, 탈북 경로, 모든 걸 말했어요. 국정원 직원들이 왔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했죠. 아버지는 평양에 계시나요? 네. 연락할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아버지는 우리가 사라진 걸 알았겠죠. 어떤 심정이실까요? 화가 나실까요? 슬프실까요? 아니면 이미 예상하고 계셨던 걸까요? 조사가 끝나고 우리는 한국으로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해요. 공항은 넓고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죠.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원에서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3달 동안 한국 사회를 배웠어요. 언어, 문화, 법,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언니와 함께였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교육이 끝나고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저희에게는 첫 번째 집이었어요.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보였어요. 언니, 우리 진짜 해냈네. 응, 해냈어. 언니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서 일하게 됐어요. 승무원은 아니었지만 공항 안내 직원이었습니다. 제복을 입고 승객들을 안내하는 일이었죠. 첫 출근 날 공항 청사를 걸으며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높고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승객들이 지나갔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 자유롭게 웃고 떠들며 걸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구나. 언니도 같은 공항에서 일했어요. 면세점 직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어요. 구내식당에 앉아 밥을 먹으며 지난 날을 떠올리곤 했죠. 세은아, 가끔 꿈 같지 않아? 응, 꿈 같아. 근데 이게 현실이야. 우리가 여기 있잖아. 언니 말이 맞았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어요. 아직도 가끔 악몽을 꾸지만 깨어나면 서울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서울이었죠. 어느 날 퇴근길에 언니와 한강을 걸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붉게 물들었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어요. 언니, 엄마가 보고 싶어? 나도. 우리는 한강 난간에 기대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엄마가 여기 봤으면 좋겠다. 엄마는 알고 있을 거야.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을 가로지르며 날아가는 비행기. 이제야 알겠어요, 언니. 뭐? 하늘을 나는 건 비행기가 아니라 자유로운 마음이었어요. 언니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실까요? 가끔 생각해요. 편지를 보낼 수도 없고 전화할 수도 없지만 아버지도 우리를 생각하실 거라 믿어요. 그리고 언젠가, 정말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살아갈 거예요. 언니와 함께요. 엄마가 만들어준 이 길 위에서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한강에 불빛이 하나둘 켜졌어요. 서울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유란 이런 거구나. 두렵지 않게 걷는 것, 내일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저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겨울이 왔습니다. 서울은 추웠지만 평양과는 다른 추위였어요. 거리엔 불빛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입고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저와 언니는 구로구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살았어요. 방 하나, 부엌 하나. 좁았지만 우리에게는 첫 번째 진짜 집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다른 건물들이 보였고 밤이면 네온사인 불빛이 방 안을 물들였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정말 내 집이라는 게요.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봤어요. 공항 직원 제복을 입은 제 모습, 예전의 푸른 제복과는 달랐습니다. 이건 자유의 제복이었어요. 인천공항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을 봤어요. 모두 자기 할 일로 바빴죠. 누구도 옆 사람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풍경이었어요. 공항 안내 직원으로 일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승객들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미소 지으며 대답하는 게 좋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언니와 만났어요. 면세점은 터미널 건너편이었지만 언니는 늘 제가 있는 곳까지 걸어왔습니다. 함께 구내식당에 앉아 밥을 먹었죠. 세은아, 오늘 손님 중에 한 분이 내가 북한 출신인 거 알아보셨대. 진짜요? 어떻게요? 말투 때문인가 봐.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 잘 살라고, 응원한다고. 언니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저도 코끝이 찡했습니다. 여기 사람들 참 따뜻하다. 응, 그러게. 퇴근 후에는 집 근처 편의점에 들렀어요. 처음 편의점에 갔을 때가 기억나요. 너무 많은 물건들이 있어서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몰랐죠. 언니, 이거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응, 돈만 있으면. 신기했습니다. 배급표도 필요 없고 허가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원하는 걸 집어들고 계산대로 가면 됐습니다. 계산을 할 때였어요. 점원이 카드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툴게 카드를 꺼내 건넸어요. 기계에 찍히는 소리가 났고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포인트 적립하시겠어요? 포인트요? 네, 적립하시면 나중에 할인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언니를 쳐다봤어요. 언니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여기선 배급표도 필요 없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점원이 웃었어요. 배급표요? 여기선 포인트만 있으면 됩니다. 언니와 저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 세상은 참 별나구나 싶었어요. 편의점을 나오며 우리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에 갔어요. 처음엔 너무 시끄럽고 복잡해서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과일을 고르고 채소를 사고 생선을 골랐죠.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함께 요리했습니다. 언니,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돼요? 그럼. 우리가 번 돈으로 사는 건데.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우리가 번 돈, 우리가 선택한 음식, 우리가 만든 저녁,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어두웠지만 건물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저는 젓가락을 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집 책상 서랍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탈북할 때 몰래 가져온 작은 사진이었어요. 어머니는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고 창가에 섰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하늘이 파란 이유를 알겠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언니가 옆으로 왔어요. 언니도 하늘을 봤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다. 언니가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요. 근데 엄마가 우리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저 하늘 어딘가에서요. 우리는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봤어요.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하얀 꼬리를 남기며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도 저렇게 자유롭게 날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날 수 있게 됐습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제 마음은 이미 자유로웠으니까요. 그날 저녁 언니와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사람들이 산책하고 자전거를 타고 강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은아, 행복해? 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행복해요. 언니는요? 나도. 힘들지만 행복해.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강물은 검게 빛났고 건너편 불빛들이 물에 반사됐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언니, 우리 앞으로도 잘 살 수 있겠죠? 당연하지. 여기까지 왔는데. 언니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러 따뜻한 음료를 샀습니다. 캔 하나에 2,000원.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샀어요. 자유의 값이니까요. 원룸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좁지만 따뜻한 우리 집이었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어머니 사진을 다시 봤어요. 저는 사진을 들고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잘 살고 있어요. 힘들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만들어준 이 길을 끝까지 걸을게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은 이제 진짜 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땅도, 이 자유도 모두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그 생각과 함께 저는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또 다른 자유로운 하루를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이 사연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보내주시는 따뜻한 응원이 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은빛 시어터의 인생 사연이었습니다.